몇 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어떻게 도둑으로 몰 수가 있어? 도둑으로 몰다니?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한 건 사실이잖아.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내 어머니야. 경찰에 신고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인연 끊고 살기로 했으면 남이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이라도 들을 수 있었잖아. 그리고 그냥 나가시라고 하면 될 걸. 그렇게 경찰까지 불러야만 했어. 자초지종? 당신 핑계대면서 말씀하실 게 뻔한데 들어봤자 뭐해? 네가 언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제대로 들어보려고는 했어.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게 됐던 그날도 그랬지. 그래, 너는 처음부터 그랬어. 듣지도 않고 네 멋대로 판단하는 거. 그동안 조용히 지냈으면 쭉 조용히 지낼 것이지.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집을 또 쑥대밭으로 만들어? 지금 쑥대밭으로 만든 게 누군데 그래?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생각하면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냔 말이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세 최경임 씨입니다. 경임 씨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을 가다가 그만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임 씨는 큰일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몇 년 만에 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임 씨는 며느리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경임 씨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경임 씨와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신고했던 걸까요? 제 며느리는 이 시대 최고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저희와 인연을 끊고 떠나던 날, 며느리는 마치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인연을 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거짓말 안 하고 제가 3달 동안 뭐만 했냐면요.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사과란 사과는 전부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화를 풀기 위해 매일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아주지 않아 문자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기에 집으로 찾아가 인터폰에다 사정사정도 해보고 급기야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받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사과를 끝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항상 내가 을이 되어 며느리를 위해주자라는 다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후 정말로 며느리를 배려해주면서 살아왔고요. 그런데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절름발이에 청력장애까지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9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지만 불편한 몸으로 하루 왼종일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손마저 잃게 되자 7남매 중 셋째였던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왜 셋째였던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첫째, 둘째는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오빠는 집안의 기둥이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공부 외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는 만에 하나 장남이 큰일이 나기라도 하면 첫째 아들을 대신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안의 맏딸이었던 제가 공장을 다니며 어머니를 도와 9 식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경임아, 네 오빠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네. 그럼 공장은 야간에 나가고 낮에 일할 데 없는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도 네 오빠 등록금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는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다며 일찍이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좋은 선자리가 우리 집에 왜 들어와요? 그럼 오빠 등록금은요? 앞으로 돈은 또 누가 벌고요? 그게 사실은 제 취자리야. 제치면 한 번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쪽에서
우리 집에선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 그리고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뒤에 말을 듣지 않고도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바램대로 그 집으로 시집을 갔고 시댁에서 받은 돈으로 오빠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취자리이긴 하여도 그래도 넉넉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한편으로 다행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집간 다음 날부터 저는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 전 저희 집에 찾아와 새아가 하며 친근하게 굴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곧바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8살 많다던 남편은 사실은 16살이나 많았습니다. 남편이 나이는 많아도 다행히 저에게 참 다정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저를 막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며느리를 보게 된다면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며느리와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시아버지의 제삿날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할아버지 제사였죠.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에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할 만한 행동은 일체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며느리가 제사에 참석해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진영이 왔니? 오느라 고생했다. 주중이었으면 내가 너 회사 핑계대고 못 오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사가 주말이어서 고모들이 너희도 꼭 오라고 하지 뭐야. 그러게요. 형수 씨가 어머니한테 따로 말 안 했나 보네요. 전날 밤샘 야근하고 오늘 연달아 일한다고 한숨도 못 잤어요. 저 방에 가서 잠깐 눈 좀 붙였다 일어날게요. 그래 고생했네. 고모들 보기 전에 얼른 들어가. 며느리를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이리 와봐. 방금 형수 쳐온 거 아냐? 쟤는 오자마자 일할 생각 안 하고 어디 방으로 쏙 들어가.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쟤 지금까지 지 시아버지 생신상도 안 차리고 명절 차례상도 안 차리고 제사상도 안 차렸다며? 쟤는 지 엄마한테 며느리 본분도 못 배우고 왔대. 어디서 제일 쫄따구인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 한숨 못 자고 왔대요. 제사 음식은 제가 다 했으니까 아가씨가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언니가 문제네. 시어머니가 돼서 뭐 하는 거야? 오냐 오냐 하니까 며느리가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러지. 언니가 이렇게 물러터져 놓으니까 제가 우리 집안 무시하고 저러는 거잖아. 아가씨 아니에요. 무시는요? 진영이가 좀 차가워 보여도 우리 집 무시하고 그럴 애 아니에요. 아니기는 딱 행동이 그런데. 나는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언니처럼 안 할 거야. 초장부터 길을 확 잡아놔야지. 어휴 속 터져. 내가 언니였으면 지금 열받아서 엉엉 울었어. 누가 하면 어때요? 며느리가 집에서 노는 애도 아니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둘이서 돈 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옛날에 우리 엄마는 시부모의 시동생 7에 자식 새끼들 다 챙기고 집안일에 밭일에 게다가 1년에 제사 12개도 혼자 군말 없이 다 했어. 그에 비하면 요즘은 살기가 얼마나 편한데 거저 살면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언니가 안 하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방으로 가려 하길래 제가 얼른 말렸습니다. 아휴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시누이가 자꾸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느니 이참에 길을 꺾어놔야 한다느니 잡돌이를 하려들길래 어쩔 수 없이 시누이에게 하는 신용만 보여주려고 쉬고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저기 진영아, 미안한데 간장 하나만 사다 줄래?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시키면 하는 거지.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진 채로 아무 말 없이 간장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시누이랑 맞붙으면 어쩌나 하며 그 상황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간장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모님들은 지금까지 어머님도 안 도와드리고 뭐 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간장을 사오라고 시키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사도 안 오려다가 온 건데 괜히 왔다가 욕만 먹네요. 어디서 따박따박?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밑에서 슬슬 기어야지. 어디서 제일 꼭대기에 앉으려고 들어? 너 평소에도 네가 더 잘났다는 듯이 거들먹거린다며? 제가 형수 씨보다 연봉도 많고 직업도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도 며느리 잡으려는 집이 남아있는 줄 몰랐네요. 요즘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게다가 며느리가 능력 좋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네가 아무리 우리 형수보다 억만금을 더 많이 번다 해도 그래봤자 너는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제일 밑이란 말이야. 쫄따구라고 쫄따구. 아, 그럼 고모님 딸도 시댁에서 쫄따구 짓 하면서 며느리 도리 잘하고 있나요? 당연하지. 우리 딸은 너랑 달라서 시어른 공경하고 며느리 도리도 아는 애야. 나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너는 집에서 너희 엄마가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디? 그럼 조만간 고모님 딸 이혼하겠네요. 누가 요즘 그런 취급받고 사나요? 뭐야? 말하는 본새 좀 보게.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어머님은 제 편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일단 먼저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다시 며느리를 달래줄 요량이었죠. 만약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편을 들었다가는 남편도 나서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진영아, 아무리 화가 나도 고모가 집안어른이신데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얼른 잘못했다 말씀드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어머님도 며느리는 쫄따구라 생각해 오셨던 거예요? 쫄따구 하나 들어와서 이제부터 어떻게 부려먹을까 엄청 들떠 있으셨는데. 쫄따구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셨겠어요. 아무리 남의 집 귀한 딸이라도 내 아들 뺏어간 불려시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부려먹기라도 해야 하는데 못 부려먹으니까 한이 맺히셨어요? 진영아, 난 절대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걸.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는 거야?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애 때문에 코 꿰어가지고. 어머님, 고모님들 다들 잘 들으세요. 저 김씨 집안 부속품 아니에요. 어머님은 남편 어머니이고 저보다 어른이고 하니까 어른 대접을 해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저를 하인 취급하란 소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귀한 자식이에요. 제가 며느리돌이 해드리는 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선에서 끝이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시댁 조상들 제사에 참석해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굳이 안 봐도 될 시어른들한테 눈치 보면서 욕까지 먹어야 해요? 저봐. 진짜 제대로 못된 거 하나 들어왔네. 그냥 내내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될걸. 어머님도 오늘 저 일부러 부르신 거죠? 지금까지 벼르고 있었는데 이참에 고모님한테 된통 당해봐라 하고 저 부른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도 시집살이 사신 거 저한테 보상받고 싶으신가 본데 전 동참하기 싫습니다. 어머님이 시집살이 사셨다고 저한테 똑같이 하려 드시면 안 되고요. 아들 낳은 유세 부리시려는 건 더더욱 받아들이기 싫고요. 그리고 제가 싫으면
앞으로 아들도 못 보고 손자도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뭐해? 갈 거야 말 거야? 잘 선택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간장 하나 때문에 집안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단순히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속이 상해 가버린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저희와 인연을 끊을 명분이 생기길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이때다 하며 일부러 싸움을 더 크게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의 말대로 제 시어머니는 시할머님에게 모진 고초를 겪다시피 시집살이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대한 분풀이와 보상으로 저에게 시집살이를 되물림했습니다.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시대였죠. 남녀 차별이 극대화된 시절에 태어나 아들 못 낳으면 구박받는 게 당연하고 며느리는 하인 취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였다고 해도 며느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똑같이 되물림하는 그런 미련한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해도 며느리는 애초에 제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싫어했던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만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아들과 손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며느리는 끝내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생일에 용돈도 보내고 승진 기념으로 명품 가방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집 살 때 보태라고 남편 몰래 1억도 아들한테 보내줬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속이 상했지만 언젠가는 며느리도 내 입장을 이해해 주겠지 하며 며느리의 마음이 풀리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인연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간간히 통화만 하며 지냈고 손주 얼굴도 영상통화로만 가끔 봤습니다. 그렇게 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가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다음 달에 꼭 만나자고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세상을 떠나다니 허한 마음에 친구의 죽음까지 더해져 삶의 무상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인다고 하잖아. 터미널에 소매치기가 많다니까 조심해. 요즘이 옛날도 아니고 무슨 소매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애예요. 소매치기를 당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서울은 서울인가 봐.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 그나저나 환승은 어디서 해야 하나? 지하철 환승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간신히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을 하고 가방에 손을 넣었는데 글쎄 조이금 봉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간 거야? 1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그게 홀랑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냥 장례식장에서 돈을 뽑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들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하철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환승 때문에 애를 쓰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가방에서 조이금 봉투를 빼간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앉아 있는데 문득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엄마라서 큰일이 생겼을 때 아들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봐요. 저는 아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형수야, 엄마 지금 서울에 왔어. 친구 장례식에 왔는데 글쎄 엄마가 칠칠 맞게 조의금을 소매치기 당했지 뭐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건지. 엄마도 이제 늙었나 봐. 서울 온 김에 너 생각나서 전화해봤다. 요즘 잘 지내지?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그리고 서울 오실 거면 저한테 미리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데요? 지금 지하철 타고 터미널 가는 길이야. 아버지 기다리시는데 얼른 버스 타고 집에 가야지. 이 시간에요? 집에 도착하면 새벽이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밤에 버스 타면 위험해요. 응? 진영이 이제 화 풀린 거야? 나야 오랜만에 너희들 보고 가면 좋지. 그건 아니고 집사람 애 데리고 친정 가서 지금 집에 없어요. 아, 그래. 됐다. 그럼 그냥 집에 가련다. 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저는 순간 며느리가 마음이 풀린 건 줄 알고 반가워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오랜만에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신 김에 머물렀다 가세요. 집사람 모레 저녁쯤 올 거니까 그 전에만 나가시면 괜찮아요. 아들이 저를 보고 싶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너는 몇 시쯤 오니? 저 지금 출장 와 있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집에 가니까 같이 저녁 먹고 모레 아침에 터미널 모셔다 드릴게요. 일단 터미널로 택시 보낼 테니까 그거 타고 가세요. 요금 미리 결제해서 보내니까 요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럼 도착하면 다시 전화 주세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들이 보내준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정말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긴 복도를 지나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멀끔하게 정돈된 집안, 그리고 액자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손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새 식구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네. 그거로 됐지 뭐. 그동안 아들이 어찌 사나 궁금했는데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아들과 먹을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은 텅텅 비어 있었고 생수만 한가득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나 보네. 온 김에 형수 맛있는 거 좀 해줘야겠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요리를 할 생각에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가 벌써 왔나? 7시쯤 도착한다더니 일찍 왔네. 드디어 아들을 만나는구나 하며 웃으며 뒤돌아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웃으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진영아,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있어서 많이 놀랐지? 아니, 저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잘 지냈어? 할머니가 좀 안아보자. 우리 강아지 못 본 새 정말 많이 컸네. 김호영, 네 방으로 들어가. 당장 나가세요. 진영아, 내 말 한 번만 들어봐주면 안 될까? 이야기 다 하면 짐 챙겨서 나갈게. 아니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라니. 아무리 우리 사이가 껄끄럽대도 그건 너무하잖아.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좋게 말로 해서 안 나가시겠다는 거네요. 네, 거기 경찰서죠? 저희 집에 웬 노숙자 할머니가 무단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빨리 와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정말로 저를 112에다 신고했습니다. 며느리의 신고에 당황해 급히 나가려고 했지만 지구대 순경에게 붙잡혀 긴급 체포로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한 채 맨몸으로 지구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서 대기하다가 경찰서로 이송돼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진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경임 씨, 일단 진술은 다 끝났고요. 이제 집으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웬만하면 대화로 좋게 푸세요.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무슨 일인데? 뭔데 그래? 아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집구석이 한둘인 줄 아니? 됐고 얼른 밥이나 먹고 오자. 저기 아주머니도 얼른 집에 가세요. 경찰이 집으로 가도 좋다고 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전부 아들 집에 두고 왔기 때문이었죠. 저기 형사님,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잠에 들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90이 다 되어가는 남편에게 서울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는 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마지막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삶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형사님,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속초 가는 시외버스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집에 가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좀 전에 가족분들한테 전화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서요. 저희가 규정상 돈을 빌려드릴 수 없거든요. 아까 며느님 집에서 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며느님 집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집 주소도 다 적어놓고 갈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참 일어나세요. 곤란하게 왜 이러세요. 저희도 지금 현장 나가봐야 해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경찰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문 쪽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형수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며느리랑 조금 오해가 있어서.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다 알고 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형사님, 제가 어머님 아들입니다. 때마침 잘 오셨네요. 어머니 조사는 다 끝나셨으니까 모시고 가시면 됩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괜히 저희 집에 머무시라 해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들고. 아니야, 형수야.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집에 간다고 했어야 했는데 또 이렇게 널 힘들게 만들었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분란만 만들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다시는 자식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엄마 같이 들어가세요. 아니,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내 가방이랑 핸드폰만 가져다 줘. 아니요, 제가 해결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올라가세요. 단호한 아들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바탕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는데도 저는 며느리의 귀에 눌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이나 모셔다 드리고 와.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아온 거 당신도 알 거야. 그런데 오늘 당신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몇 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어떻게 도둑으로 몰 수가 있어? 그러게 왜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몰래 들어와 있으래? 이 집이 어떻게 네 집이야? 어머니가 돈 안 보태주셨으면 이 집 살 수도 없었어. 내가 이 집 대출금 갚고 있으니까 내 집이지. 네가 대출금을 갚아. 네가 대출금 갚을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날려먹은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네가 너만 믿어달라며. 대출금 당장 안 갚아도 되니까 그 돈으로 투자하면 돈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은 어때? 대출금도 못 갚고 한 달 생활비만으로도 벅차.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판이라고. 그럼 당신이 돈을 더 벌 생각을 해. 당신이 능력이 부족한 걸 왜 내 탓을 해? 내가 우리 수준에 맞게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무리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넌 계속 돈이나 날려먹고 그런데도 나는 다 인내하며 참았어. 그래도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거로 보였으니까. 근데 오늘 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아, 짜증나 진짜. 그동안 조용히 지냈으면 쭉 조용히 지낼 것이지. 왜 갑자기 찾아와서 집을 또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네? 지금 쑥대밭으로 만든 게 누군데 그래?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생각하면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냔 말이야. 그래서 뭐. 좋게 끝나서 풀려나셨잖아. 그럼 됐지 나보고 뭘 더 어쩌라고. 와, 너 진짜. 난 이제 너한테 화도 안 난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 여기서 갈라서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야. 그래 이혼 좋아. 그렇게 나오면 내가 겁낼 줄 알아? 나중에 후회하는 건 당신이야.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터미널로 갔습니다. 저기 형수야. 홧김에 그런 거면 집에 가서 며느리랑 다시 잘 풀어봐. 저 진심이에요.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일 다 정리되면 연락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쓸어준 뒤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며느리가 주식 투자로 진 빚은 혼인 기간 중 가족을 위해 했던 행위의 결과로 판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 아들도 그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손자의 양육권과 친권은 아들이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저 여기 다 정리하고 속초로 내려갈 거예요. 호영이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러고 거기서 다시 새 시작하려고요. 저희 속초에 집 구할 때까지만 같이 지내게 해주실래요? 속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도 그래도 힘을 내고 씩씩하게 일어선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아들에게 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무쪼록 조심해서 내려와라. 그리고 조용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엄마는 항상 네 곁에서 응원할게. 그러니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길 바란다.